국내에서 삼탈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모바일에서 크게 많이 변하고 있다. 여전히 모바일 게임들을 많이 즐기시긴 하시지만 국내에서 좀 생소했던 콘솔 쪽 그리고 PC 쪽 가고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탈 MMORPG. 예전에는 MMORPG 중심의 게임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거기에 대한 시장들이 많이 형성됐다면 최근에는 거기서 많이 벗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좀 문제인데 탈국산 게임이 많이 좀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트렌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좀 유저들 입장에서는 많이 이탈이 돼버린 거죠. 국내 게임사들도 거기에 대한 위기감을 인지를 한 거죠. 다양한 게임들을 개발을 해보자 라는 움직임이 몇 년 전부터 이루어졌었고, 그런 움직임들이 좀 결과물로 나온 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퍼포먼스 경제원풍 시작합니다. 지난주 14일부터 어제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는 한국 게임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많은 게임들이 출품돼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고요. 게임 업종 투자자들에게도 많은 정보를 제공해준 이벤트였는데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의연 연구원 모시고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스타 다녀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다녀오시고 또 아침부터 나와주셨는데 사실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력을 확인할 수 있다 말씀 주셨잖아요. 예. 제가 주말에 너무 인파가 많이 몰릴까 봐 사실 이제 오픈 첫날에 이제 완전 좀 14일 날. 예. 첫날에 이제 줄을 좀 덜 서기 위해서 빠르게 갔는데 네. 첫날 오픈되자마자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만큼의 역대급 인파가 몰리겠다라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사상으로 봤을 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온 거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지스타에서는 인기 PI부터 마니아층이 확실한 서브컬처 게임, 또 인공지능 활용한 게임 이렇게 기사에는 나왔어요. 볼거리가 굉장히 많았다. 행사 내용부터 좀 요약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지스타 2024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개최된 지 20주년을 맞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좀 오래된 게임 쇼인데, 이게 최근에 부산에 있는 지스타 2024가 부산시도 그렇고 국내 게임사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배경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글로벌 3대 게임쇼라고 하는 E3라고 하는 게임쇼, 미국에서 열린 E3가 지난해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시 입장에서는 우리 좀 국내에 있는 지스타 2024가 좀 글로벌로 도약할 수 있게 좀 많이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과거와 다르게 이제 최근에는 국내 게임 트렌드가 굉장히 좀 다양화되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는 게임 유저들이 좀 외국산 게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많이 찾는 게 있어서 국내 게임 쇼에는 좀 많이 덜 찾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국내 게임사들도 다양한 시도를 하다 보니까 국내 게임 유저들 입장에서도 좀 많이 흥미가 가고 궁금해하는 그런 게임 축제로 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지스타 게임에서는 기존 게임 시장의 주류였던 모바일 기반의 대규모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이것보다는 1인이 즐길 수 있는 콘솔이나 PC 게임, 이게 눈에 띄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 게임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말씀해 주신 대로 모바일 기반의 RPG, 특히 다중 접속 MMORPG 게임들이 되게 주류로 이뤘었거든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 지스타를 가도 그런 류들의 게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저들 입장에서는 좀 더 다양한 게임을 접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게임들을 접하고 싶은데 지스타에서 그런 게임들밖에 이제 없다 보니까 좀 지스타에 가는 흥미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아무래도 국내 게임 트렌드가 좀 크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게임사들도 거기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제가 좀 표현하기로는 국내에서 삼탈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세 가지 이탈. 예, 세 가지 이탈 정도인데, 첫 번째는 모바일에서 크게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모바일 게임들을 많이 즐기시긴 하시지만 국내에서 좀 생소했던 콘솔 쪽 그리고 PC 쪽으로 이제 게임 유저들이 많이 이동을 하면서 약간 옛날로 회귀하는 그런 느낌이죠.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모바일 쪽으로 확 들어왔다가 다시 조금 썰물처럼 콘솔이나 PC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탈 MMORPG. 예전에는 MMORPG 중심의 게임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거기에 대한 시장들이 많이 형성됐다면 최근에는 거기서 많이 벗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좀 문제인데, 탈국산 게임이 많이 좀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트렌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좀 유저들 입장에서는 많이 이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국내 게임사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
아니면 좀 획일적인 게임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탈국산 게임들을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게임사들도 거기에 대한 위기감을 인지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좀 벗어난 다양한 게임들을 개발을 해보자 라는 움직임이 몇 년 전부터 이루어졌었고 이번 지스타에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결과물로 나온 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넥슨 부스가 이번 행사에서도 뭐 인기몰이를 한 것 같은데 이 넥슨이 30주년이에요 벌써. 30주년 기념존 여기서 이제 바람의 나라부터 메이플 스토리 참 고전적인 네. 스토리들이죠. 던전 앤 파이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스에서 전시됐다고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는데 그 게임을 씌워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넥슨이 메인 스폰서로 참여를 했거든요. 오. 그래서 아무래도 게임 부스 규모도 가장 컸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30주년 기념관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 정말 모아놓고 보니까 정말 기라성 같은 게임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IP 말고도 최근에 나온 게임들이나 되게 유명한 IP들을 많이 이제 전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느낄 수 있었던 점은 정말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IP들이 쟁쟁한 IP들이 많구나. 넥슨이 지금까지 쌓아온 그렇기 때문에 강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그런 IP들을 활용한 향후에 뭐 게임 개발력뿐만 아니라 IP 파워를 이용해서 좀 더 그런 신작들의 또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넥슨이 이번에 신작 낸 게 이번에 선보인 게 PC 배틀로얄 MOBA 슈퍼바이브 이건 이제 PC 버전을 강조한 게임이죠. 네, 맞습니다. 넥슨의 강점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시연작 보면 이번에 준비된 게임 예. 크게 네 가지 게임 중에서 세 개의 게임이 기존 IP로 활용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넥슨 입장에서는 30주년 그 기념관을 갔을 때도 제가 느꼈던 거지만 굉장히 많은 IP들, 쟁쟁한 IP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넥슨 입장에서는 그걸 활용한 신작들을 많이 이제 출시하려는 게 사업 전략이고 이번에도 그렇게 세 개의 게임들이 기존 IP 던파라든지 던전 앤 파이터라는 IP라든지 환스 치오전 같은 IP를 활용한 게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IP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강점이 일단 첫 번째로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반면에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RPG류에서 벗어난 게임들 액션 RPG라든지 뭐 다양한 종류의 모바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국내 유저들에게 얼마만큼 좀 익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긴 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 최근에 국내 게임사들이 글로벌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로 이제 접근함에 있어서 사실 국내에서 IP가 강한 넥슨의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좀 더 글로벌 시장, 특히 서구권에서도 좀 어필할 수 있는 개발력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은 좀 아무래도 증명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작년에 뭐 올해죠. 총 통틀어 나 혼자만 레벨업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어라이즈. 이게 이제 넷마블에서 나온 게임으로 됐는데 대한민국 게임 대상 받았었잖아요. 네. 네. 그래갖고 이제 이게 뭐 콘텐츠 확장에 집중하는 모습이 이렇게 평가가 이제 나오고 있었는데 넷마블 같은 경우는 신작이 좀 있었죠 또 네. 이번에도 어떤 신작입니까? 먼저 신작을 말씀드리기 전에 나 혼자만 레벨업에 네. 대해서 좀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2분기에 출시가 됐는데 예. 굉장히 글로벌로 인기를 많이 누렸어요. 음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2분기 때 엄청나게 점프업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예. 넷마블이 그간 어떻게 보면 우려 사항이었던 어떤 개발력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좀 해소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도 했었어요. 음흠. 그런데 이게 좀 아무래도 좀 숙제가 뭐냐면 왜 첫째가 공부를 너무 잘해버리면 둘째가 부담이 심하잖아요. 나 혼자만 레벨업이 너무 인기 끌었다 이 말이죠. 네, 너무 인기를 끌었다 보니까 이게 사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시점이 3분기, 4분기 때 이제 들어왔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부담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신작들이 또 잘해줘야 될 텐데. 실제로 3분기 실적이 조금 주저했어요. 주춤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2분기 때 너무 잘 나오다 너무 잘 보니까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2분기 대비해서 3분기가 좀 깎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비단 이게 3분기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그게 계속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신작들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신작이 뭐 예를 들면 왕자의 게임 킹스로드라든지 예,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액션 RPG류 아니면 좀 더 소울라이크류 RPG류의 게임을 넷마블이 선보였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이 나 혼자만 레벨업을 메이크업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려감이 좀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나 혼자만 레벨업은 올해 굉장히 히트친 기억나는 아주 인상적인 게임이었는데 웹툰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넷마블도 그렇고 넥슨도 그렇고 이 보니까 신작들이 굉장히 뭐 야심찬 신작을 많이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크래프톤은 이제 드디어 이제 AI 기반 이 얘기를 이제 슬로건으로 건 인생 게임이죠. 인조이를 필두로 AI 기술에 대한 앞으로 이걸 접목시켜서 하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나왔다는데 그 가보셨습니까 크래프톤도? 네, 크래프톤도 이번에 그 참관해서 크래프톤이 게임이 여러 종류 나왔는데 제가 다 해보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정말 관심들을 많이 받아서 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제가 궁금하고 이게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좀 많이 좀 그 궁금했던 게임들을 많이 참관해봤는데 예. 대표적으로 인조이가 그런 게임이었어요. 어. 사실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을 아마 국내 그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유저분들이 되게는 안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이게 심즈라고 하는 게임이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가장 유명한 게임인데 거의 유일한 게임이거든요. 유명한 유일한 게임이자 가장 유명한 게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심즈 라이크라고 하는 장르로 좀 인조이가 거기를 받았고, 그러니까 내가 캐릭터를 생성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뭐 건물에 있는 어떤 내 방을 꾸민다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뭐 그런 류의 그냥 일반적인 사회생활 인생 시뮬레이션.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AI가 접목될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캐릭터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이제 이게 컨텐츠가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인생 시뮬레이션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뭐 어떻게 좀 컨텐츠가 만들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되게 AI 전문 요소가 되게 많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조이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게임이었고 그 외에도 뭐 딩컴 투게더라든지 하이파이러시, 뭐 류의 게임들 특히 프로젝트 아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PVP 형태의 슈팅 게임이었, 총 게임이었는데 네. 이게 시점 자체가 기존에 있던 TPS나 FPS 게임이 아니라 좀 전지적인 시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류의 게임이어서 저는 굉장히 좀 재밌게 즐겼고 특히 어떤 부분들이 많이 느껴졌냐면 크래프톤 했을 때 좀 배틀그라운드 하나로 좀 계속해서 워낙 연명하는 워낙 예, 유명하니까요. 예. 그러다 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했던 분들은 이게 배틀그라운드가 너무 IP가 크다 보니까 예. 다른 신작들이 좀 티가 안 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배틀그라운드 외의 게임, 그러니까 슈팅 게임들은 잘 만드는데 그 외의 게임들은 어떨까 해서 크래프톤도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 몇 년 전부터 어떤 다양한 스튜디오에 투자를 하고 좀 스튜디오 개발을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이번에 나온 지스타의 그런 많은 작품들이 거기에 따른 산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틀로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의 어떤 효과들이 점점 줄어들 것 같은데 3분기 실적은 어땠습니까? 사실 그게 반전인데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올해 여전히 후자 접어들어서 상품이네요. 그럼. 예, 근데 이게 그 정말 어떻게 보면 크래프톤이 나이스한 판단이었다고 생각되는 게 2022년도 초에 배틀그라운드 IP를 무료화로 전환해버려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패키지 형태로 게임을 팔고 있다가 서비스 5년 차에 맞이했을 때 게임을 무료화로 전환하고 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유저들이 이제 무료화되다 보니까 모이고 기존에 있던 그 유저층을 통해서 이제 상품들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 내에서 이제 BM들을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실적 효과가 올해부터 굉장히 두각해서 나타나고 역대 최대 실적을 거의 매 분기 나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지금 소개해드릴 펄어비스 이거 굉장히 이게 제가 이제 2015년에 검은 사막 이거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게 붉은 사막이 이제 예고편이 오래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와 굉장히 멋있게 디스플레이도 좋고 그림체도 좋고 좋다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보셨습니까 이번에? 이번에 게임 시연해봤습니다. 해봤어요? 네. 어떻습니까? 15년의 인기를 능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세요? 정말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번 지스타 말고 게임스컴에서 독일에 열린 게임스컴에서도 8월에 열렸었는데 예. 거기에서도 처음으로 네. 이제 유저 대상으로 시연이 됐었거든요. 그때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네. 예. 근데 제가 그때는 독일을 가보질 못해서 영상으로만 지켜봤었어요. 네, 네. 근데 영상으로만 지켜봤을 때는 그냥 되게 그래픽이나 이런 부분 잘 뽑혔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직접 시연해보고 느낀 거는 이게 첫 번째는 난이도가 꽤 있는 게임이다. 그래서 이게 좀 하드코어, 그러니까 소울 라이크류 하드코어한 게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소구력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게임에 대한 몰입도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을 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았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고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유저들이 이번에 어워드가 있었거든요.
게임스컴에서 이제 모든 이런 게임 쇼들은 어워드가 이제 형성이 음. 되는데 유저들이 뽑은 베스트 게임 그리고 게임쇼 내에서도 선정한 베스트 게임 하면서 이제 2관왕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랬군요. 확실히 이제 좀 대부분의 유저들의 생각도 기대 이상으로 좀 게임들을 재밌게 플레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폴로비스 솔직히 말해서 검은 사막으로 이제 10년간 이제 사실 먹고 살았다 해도 관건이 아닌데 이렇게 되면 이제 붉은 사막으로 앞으로도 이제 10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될 강점과 리스크가 있다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해주신 부분에 방금 강점이랑 리스크가 다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리스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검은 사막이 굉장히 장기화된 IP다 보니까 네. 최근 실적들을 보면 굉장히 부진해요. 경쟁 약효가 떨어진다. 그렇죠. 계속해서 왜냐하면 장기화된 IP니까 매출이 확 반등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펄업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붉은 사막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판단이 된 이유도 굉장히 장기간 동안 이제 지연이 되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신작이 빨리빨리 이제 안 나오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죠. 예고편 나온 지가 상당히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좀 신작이 지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지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리스크라고 한다라고 하면 붉은 사막이 만약에 흥행이 안 됐을 때의 어떤 그런 리스크가 첫 번째로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붉은 사막이 잘 되고 나서도 그 다음 신작이 또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좀 더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 이제 바람이 있는 거고 강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자체 개발 엔진을 통해서 높은 퀄리티의 게임을 이제 만들어낸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게 이번 지스타 2024에서 좀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지스타가 보니까 이번에 참여한 업체들이 44개국, 네. 1,300여 개, 3,300개 부스. 이 굉장히 저는 이제 많이 참석했다고 봤는데 사실 근데 독일의 게임스컴이라든가 도쿄 게임쇼에 비하면 훨씬 적었다. 뭐 이런 약간 비판이 나오던데 이 정도면 근데 성공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대적 비교하다 보니까. 그쵸. 시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글로벌 게임 쇼로 이제 진입을 할 거야라고 한 것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국내에 아직까지 좀 국한된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게임 쇼를 이제 크게 만들어 가다 보면 글로벌 게임사들도 유치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매력도를 가진 게임 쇼로 발전해야 된다라는 비판은 좀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잖아요. 어차피 지스타가 세계 3대 게임쇼로 이제 발도 좀 해야 되는데 네. 예? 그런 숙제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NC 소프트는 출전을 안 했습니다. 네. 그렇죠? 2017년부터 올해까지 게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BTB관 전시는 계속하고 있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실적이 최근에 조금 좋지 않죠. 여러 가지 이슈들도 좀 있고. 네. NC 소프트 상황은 어떻습니까? NC소프트가 사실 이제 내홍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삼탈 현상에 그대로 직격하는 회사가 사실 아하. NC소프트거든요. 예. 탈 모바일, 탈 MMORPG, 예. 탈 국산이 어떻게 보면 대표되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NC소프트가 내부적으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이제 내홍도 많이 좀 치르고 있고 그렇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그런 변화에 좀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축소를 하고 네. 좀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도 많고 희망퇴직도 받아. 네, 희망퇴직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단계에서는 그래서 3분기 때도 영업 적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NC소프트가 좀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이번 지스타에서도 좀 더 이렇게 나와서 뭐 유저들 대상으로 뭔가를 시연하기보다는 좀 내부적으로 뭐좀 다지는 좀 기간으로 잡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C 조금 다른 각도인데 NC 이번에 구조조정 이건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한 일환인데 아무래도 희망퇴직을 받으면서 첫 번째로는 고정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첫 번째가 있는 거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NC소프트가 게임사 중에서는 이제 좀 오래된 게임사다 보니까 네. 그런 게임사의 색깔이 되게 짙은 회사라고 이제 정평이 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전통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새로운 게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시도가 있기 위해서는 결국엔 새로운 물이 좀 갈아져야 된다라는 내부적인 그런 필요성이 좀 많이 두각이 된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루어진 게 이번에 어떤 분사라든지 물적 분할이라든지 좀 희망퇴직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변화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 긍정적인 변화의 끝이 결국에는 결과물로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엔 신작들이 얼마만큼 유저들로부터 소구력을 가질 수 있을지 그렇죠. 가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뭐
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증권업계에서는 이거를 지금 현재 NC소프트의 상황에 대해서는 뭐 조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바라. 예, NC의 강점 앞으로 리스크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강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NC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리니지 IP가 꾸준히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리니지 M을 필두로 해서 꾸준히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는 좀 실질적인 부분에서 좀 안정성을 내년도에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올해 좀 그런 비용적인 부분에서 구조 조정을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리스크라고 한다면 결국에 어떤 신작 IP가 좀 흥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수능 시험도 끝났고 연말이 사실은 게임업계 호황시기 아닙니까? 전통적으로 좀 그렇긴 한데 겨울방학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렇고 게임주가 기대가 되는데 남은 연말 연초 게임 업종 시장 어떻게 좀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삼탈 현상이 바뀌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삼탈을 좀 벗어난 게임사를 찾는 게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희 크래프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실적도 배틀그라운드 IP를 가진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이번 지스타에 나온 것처럼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이나 뭐 아니면 그 외 해외 게임 쪽 시장을 노리고 있는 뭐 컴투스나 시프트업도 보시면 좋은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 게임 업종 우리나라 게임 업종의 전체적인 그 트렌드라든가 이게 업황 자체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업황 자체는 모바일에서 PC 콘솔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단계예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업황이 호황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좀 그러니까 좀 체질이 변화되는 새로운 계기를 찾는 시기. 맞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넘어가는 시기. 게임사별로도 좀 많이 나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임사들이 다 좋은 흐름을 타고 간다기보다는 거기에서 체질이 변화되는 시기에 잘 적응한 게임사들은 유저들로부터 좀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겠죠. 거기에 실패한 게임사들은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아마도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이번 지스타 행사에서 이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그런 걸 좀 느끼는 업체와 조금 덜한 업체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건 뭐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말씀을 해주시기 네. 바라고 결과가 중요하죠. 네. 어떻게 변신이 성공했느냐 이거를 앞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의은 연구원과 함께 우리나라 게임 업종들 얘기 그다음에 이 지스타 이벤트 얘기 한꺼번에 다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